인류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지의 생명체에 의해 멸종 위기에 몰린 지 수년이 흘렀다. 가돌이라는 미지의 생명체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츠메. 위험한 지상에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부녀가 속한 일행은 괴물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된다.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고 곧 구조대를 찾았다. 하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괴물이 가시를 날려 차가 전복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츠메는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돌아가라고 했고 자신도 곧 돌아갈 거라고 했다. 오래전 이 괴물들이 나타나 전 세계 인구의 90%가 사라졌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인류에게는 기어라 불리는 병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괴물에 맞서 싸웠고 남은 자원을 모두 모아 데카당스라는 요새를 건설했다. 이 요새는 괴물들의 몸에 흐르는 에너지 옥손을 동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인류는 이곳을 새로운 세상으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수업은 탱커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기어들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어가 괴물을 처치하면 그들은 괴물의 사체를 처리하여 식량과 에너지를 얻는 임무를 수행한다. 장갑이 손상되면 수리도 한다. 수업 후 나츠메는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기어 입대 지원서가 거절된 이유를 물었다. 지원서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아직 승인 통보가 오지 않은 것이었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는 기어 입대의 조건인데 그녀는 과거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기 때문에 입대가 어려웠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포기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점심시간 나츠메는 절친 페이를 만났다. 친구는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며 격려했다. 그녀의 음식에 넣어 놀렸다. 린메이는 나츠메가 거절당했으니 자신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츠메는 여전히 자신을 믿었지만 린메이는 나츠메의 기계팔을 비웃으며 군대에 가봤자 짐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츠메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해왔다. 식사 후 페이는 나츠메의 솔직한 성격이 좋지만 탱커가 기어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나츠메의 아버지조차 그녀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츠메는 저 전사들을 보며 자신도 그들처럼 전사 부족으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랐다. 페이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츠메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는 것을 떠올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츠메는 카부라기를 만나러 갔다. 그는 이곳의 조장이었다. 카부라기는 나츠메에게 전용 장비를 지급했다. 그녀는 아직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카부라기는 즉시 그녀를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저 끈적끈적한 것을 청소하라고 했다. 냄새가 심해 그녀가 이게 뭐냐고 묻자 괴물의 점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그녀의 일은 장갑 수리였지만 입사 후 첫 5년 동안은 청소만 해야 했다. 일하던 중 그녀는 감시팀이 어딘가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손을 멈추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츠메는 지칠 때까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하루 일과 후 매우 피곤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나츠메는 좋든 싫든 계속 일했다. 날이 맑든 비가 오든 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카부라기가 요새 장갑 수리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그를 귀찮게 하려고 사방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점심 휴식 시간에 그녀는 카부라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는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 그날 저녁 도구를 청소하다가 나츠메는 선배 페네를 다시 만났다. 그가 새 일에 대해 묻자 그녀는 조장이 자신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넬은 카부라기가 원래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페넬은 내일 나츠메도 쉬는 날이니 같이 놀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츠메는 카부라기가 물통을 두고 간 것을 보고 그의 집까지 직접 가져다 주었다. 나츠메는 카부라기에게 환영 파티를 열어달라고 했다. 내일 둘 다 쉬는 날이고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했다. 그는 싫다며 문을 닫았지만 나츠메는 끼어들며 그가 두고 간 물건을 일부러 가져왔으니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카부라기는 다음날 나츠메와 파티를 해야 했다. 나츠메는 술을 마시고 카부라기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가 군대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인류와 괴물 사이의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이 전쟁은 끝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탱커가 기어가 되어도 200명 이상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대신 탱커로서 후방 지원 임무를 잘 수행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병사가 되어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다. 카부라기는 이곳이 가장 평화로우며 그녀의 일은 영원히 장갑 수리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카부라기가 야망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그때 나츠메가 실수로 문을 열어 생물체 하나가 들어왔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나츠메는 그 생물체를 발견하고 괴물인 줄 알고 칼을 들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다시 보라고 했다. 그것은 전혀 해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생물이 꽤 온순하고 귀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부라기는 일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했고 나츠메는 그것이 자신에게 파이프를 주었기 때문에 파이프라고 이름 지었다. 카부라기는 그녀가 아버지를 죽게 한 괴물과 같은 종류임에도 이 생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츠메는 문제를 명확히 보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카부라기가 한 비밀 조직을 위해 버그를 회수하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버그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나츠메는 카부라기에게 그의 말처럼 야망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야망을 버리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갑자기 괴물 출현 경보가 울리고 지휘본부는 지상의 작은 괴물들 외에 거대한 괴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새 전체가 멈추고 교전 준비에 들어갔다. 군대는 전투 준비를 위해 배치되었고 군대에는 나츠메의 선배인 쿠레나이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때 페노는 자신의 줄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동료에게 매달렸다가 둘 다 떨어졌다. 둘은 막 설치되려던 장갑판에 매달렸고 그 장갑판은 떨어져 나츠메와 카부라기 쪽으로 날아갔다. 4명 모두 땅으로 떨어져 군대가 전투를 위해 만든 무중력 구역에 빠졌다. 카부라기는 전사한 병사의 장비를 이용해 나라가 나츠메를 구했다. 페넬의 동료는 그의 눈앞에서 괴물에게 잡아먹혔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하지만 나츠메를 놀라게 한 것은 카부라기가 괴물들을 물리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카부라기는 나츠메를 데리고 괴물들에게 돌진해 관을 꽂아 피를 빼냈다. 등 뒤의 장비가 그 피를 연료로 흡수했다. 한편 거대한 괴물에게는 요새 전체가 계속해서 갈고리 작사를 쏘아 몸에 박았다. 그들은 괴물의 몸에서 피를 빨아들였다. 흡수한 피 덕분에 요새 전체가 전투태세로 전환되었다. 요새는 거대한 전투기계로 변했고 괴물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요새는 에너지를 모아 괴물의 몸에 주먹을 날려 산산조각 냈다. 나츠메는 이 광경에 매우 놀랐고 인류의 군대는 다시 한번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많은 부상자와 희생이 따랐다. 카부라기는 나츠메에게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도 병사가 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날 오후 탱커들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괴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정리했다. 전사자들의 시신은 쿠레나이와 다른 병사들이 수습했다. 쿠레나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나눌 시간을 준 뒤 시신을 화장했다. 한편 우리는 기어 종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마치 가상세계에서 나온 듯한 생명체이며 인류의 요새를 거대한 오락시설로 여기고 있었다. 먼저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아바타를 통해 인류가 아는 기어 종족이 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괴물 사냥 여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아바타가 죽으면 새로운 아바타를 사용해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경험치를 쌓고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다. 무기와 장비는 다양하다. 그리고 기어 종족이 사는 곳 아래에는 인류, 즉 그들이 탱커라고 부르는 멸종 위기종이 있다. 이때 우리는 카부라기 역시 그 종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도시로 돌아왔고 지인이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전장에서 카부라기의 활약을 보고 그가 순위표 상위권을 차지하던 시절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오늘이 그의 옥손 보충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7년 전 카브라기는 기어로 활동할 때면 리미터 해제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어의 아바타 신체 일부가 찢겨도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리미터를 해제하면 플레이어는 아바타가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 대신 아바타의 성능 제한이 풀려 더 강해진다. 이것은 힘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래다. 하지만 당시 카브라기는 이를 거부했다. 미친놈이나 그런 시스템을 건드릴 거라고 했다. 그들의 상사인 미나토는 이 문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그 후 전투에 나섰다. 하지만 몇 년 후 카브라기가 이곳에 돌아왔고 그는 연료를 보충하러 왔다. 친구 맥스는 카브라기에게 예전 동료들이 여전히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예전 신입이었던 미키가 최근 꽤 잘 나가고 있다고 알려줬다. 미키는 랭킹 28위까지 올랐다. 한때 토보였던 카브라기는 오랫동안 활동이 없자 팬들로부터 한물 같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경험을 인정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말이다. 미키는 그렇게 빠르게 순위를 올렸지만 어느 날 미키는 갑자기 카브라기를 찾아와 최근 순위 상승세가 좋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카브라기는 보라색 머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낫다고 했지만 미키는 우연히 카브라기가 리미터 해제에 대해 알아본 것을 발견했다. 카브라기는 방을 비공개 모드로 전환하고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왜 굳이 더 강해지려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미키는 언젠가 랭킹에서 밀려나고 인기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카브라기는 이 금지된 행위에 손을 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키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분명히 전에 이런 짓을 한 플레이어도 있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일반 플레이어와 톱랭커는 경우가 다르다. 미키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자 카브라기는 마음이 약해져 20% 이상 해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투에서 미키는 무모하게 힘을 해방하는데 너무 빠져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미키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처벌로 미키를 해체했다. 보라색 머리 팀장은 분노하며 누가 미키에게 이 부정행위 기술을 가르쳤냐고 물었다. 하지만 상부가 그들을 제압하고 카브라기를 붙잡았다. 상부는 이전에 그들이 리미터 해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 미키의 부정행위의 원인이라고 의심하여 팀을 해체한다고 했다. 카브라기는 이제 인간이 되어 갑옷 수리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회수원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세계인 가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제거하는 임무다. 그는 그들의 몸에 있는 칩을 회수하고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는 그가 분명 반항적인 동료들과는 달리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카브라기는 상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나츠메가 갑자기 또 카브라기를 찾아와 전투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거절하며 나츠메가 페노처럼 아직 겁을 모르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며 절대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나츠메는 파이프의 사진을 꺼내 카브라기를 협박하며 이 일로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카브라기는 이전에 돌아왔을 때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도 곧 멈추게 될 것이었다. 즉,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나츠메는 저녁거리를 사러 가다가 밤중에 어딘가로 가는 카브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뒤를 쫓기로 했다. 그녀는 카브라기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무언가 하는 것을 보았다. 나츠메는 즉시 나타나 카브라기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아마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은 나츠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츠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서 돈을 훔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카브라기가 말한 막다른 길이 돈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었다. 카브라기는 웃음을 터뜨리고 나츠메에게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기어의 도시로 돌아왔을 때 카브라기는 나츠메에 대해 조사하다가 그녀의 몸에 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시스템에 어릴 때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카부라기는 이것이 그녀가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츠메에게 전투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사를 맞기로 했다. 다음 날, 나츠메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카부라기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물었다. 그는 나츠메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카부라기는 그녀를 기어들의 집합소, 더 정확히는 그들의 아바타가 모이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세상이 가돌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면 나츠메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전투를 가르치기로 한 이유는 그가 가장 인생의 염증을 느꼈을 때 어느 정도 그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카부라기는 나츠메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가 옛날에 아버지와 작별할 때 자신의 상처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안심하고 전투에 나간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위독한 상태를 드러냈다. 의료진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나츠메의 칩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았다. 그 후 카부라기는 나츠메를 실전에 데려갔다. 군에 입대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었다. 그는 나츠메를 작은 괴물에게 데려갔다. 이 괴물은 식용 괴물이며 기어들이 보통 초보 시절에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첫 번째 교훈은 괴물이 존이라는 것을 전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존은 괴물이 방어를 위해 만드는 영역으로 그 안에는 중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수한 자기장이 있다. 카부라기는 그녀를 그 안으로 던져넣고는 그 안에서 녹색 파동이 보이는지 물었다. 그녀는 보인다고 인정했고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 파동 위를 서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카부라기는 나츠메에게 괴물의 동맥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몸 전체에 옥산을 전달하는 것이다. 옥산은 만능 에너지이며 거의 모든 일에 사용된다. 그들이 비행하는 데 사용하는 이 장비도 옥산이 필요하다. 옥산이 떨어지면 작동을 멈춘다. 하지만 이것들은 자동으로 옥산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투 중에 괴물을 죽이고 바로 옥산을 흡수할 수 있다. 중급 이상의 괴물은 보통 회복력이 매우 높아서 서서히 피를 깎아야 한다. 하지만 원거리 공격으로는 동맥을 공격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공격에 대한 회복 능력도 있어서 동맥을 공격하려면 근접전을 해야 한다. 그 후 카부라기는 나츠메에게 괴물을 공격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해주었다. 나츠메는 카부라기에게 이끌려 괴물 주위를 빙빙 돈 후 완전히 어지러질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괴물은 쓰러졌다. 카부라기는 괴물 사냥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에게서 에너지를 어떻게 빼앗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후 나츠메는 멀미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카부라기가 돕지 않고 그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곳은 원래 기어들의 훈련구역이라 하급 괴물의 수가 적지 않다. 그날 밤 나츠메는 파이에게 최근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다. 파이는 여전히 나츠메가 군인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바깥의 전쟁터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곳에 나가면 나츠메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 팔로는 싸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 후 돌아갔고 다음날 다시 카부라기와 훈련을 계속했다. 나츠메는 여전히 그 특수 장비로 날지 못했고 괴물에게 얻어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직접 해보고 나서야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카부라기는 원래 인간이 군인이 되어 괴물과 싸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군대에 200명의 인간 부대가 있는 것도 가돌의 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나츠메는 항상 쿠레나이를 동경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인간 여전사이기 때문이다. 카부라기는 나츠메가 쿠레나이 옆에서 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은 많다고 했다. 나츠메는 쿠레나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강해져서 군에 입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카부라기는 그녀에게 불평 없이 자신의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다. 첫 번째는 비행 중에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무중력 환경과 수중 환경이 꽤 비슷하기 때문에 잠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다음은 창끝을 계속 바꾸는 연습과 전투 중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이었다. 잦은 훈련 때문에 나츠메는 청소 일을 할 때 꽤 피곤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강해지기 위해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츠메는 점차 눈에 띄게 발전했고 카부라기의 훈련을 통과했다. 덕분에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해치울 수 있었다. 카부라기도 꽤 놀랐다. 나츠메는 너무 신나서 무중력 환경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하고 머리에 돌을 맞았어요. 그 후 상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부라기에게 온 연락이었는데 최근 업무 보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관이 일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상관은 버그로 간주되는 자들을 직접 찾아 처리해야지 일이 주어지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관은 말하길 그들은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며 과거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복무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은 인간에 의해 오염되어 서서히 멸망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상에는 거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사이보그를 제조했고 그 결과 인간보다 사이보그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큰 기업이 이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이보그와 인간들을 한 곳에 모아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날 나츠메가 갑자기 카부라기를 찾아와 파이프를 다시 만나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파이프가 강아지처럼 보이게 해서 안전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입혀보니 카부라기는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파이프가 직접 밖으로 달려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나츠메가 이런 목적으로만 온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도 카부라기를 찾아온 게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의수가 전투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수는 그동안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약점이기도 해서 뭔가 바꾸고 싶었습니다. 카부라기는 나츠메를 슬럼가로 데려가 무기 상점을 찾았습니다. 카부라기는 돈을 내고 뒷방을 잠시 빌려 나츠메를 불렀습니다. 주인은 이제 군인의 전용 무기 대신 창날을 부착해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카부라기 또한 이게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요새 밖으로 나섰습니다. 갑자기 요새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괴물이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아직 모르는 순간 땅이 갈라지며 요새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츠메는 파이프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다니다가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뒤쫓았고 카부라기는 친구인 미나토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미나토는 파이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카부라기에게 파이프의 위치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파이프는 마침 괴물을 처치하러 가던 군인 부대의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6년 전 청소하던 카부라기는 괴물의 살덩이 속에서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카부라기는 돈을 써서 현재의 거처를 마련하고 파이프가 인간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나츠메는 앞에서 군대가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츠메는 그 후 파이프를 찾기 위해 전장으로 뛰어들었고 카부라기는 그녀에게 아직 실전에 들어갈 경험이 부족하니 이곳을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직접 파이프를 찾으러 갔고 나츠메는 근처에서 군인의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장비를 착용하고 전투 한가운데서 파이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괴물 한 마리와 몇몇 군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괴물과 교전했지만 순식간에 그 괴물에게 찔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츠메는 이 괴물이 과거에 자신의 팔 한쪽을 잃게 한 종류와 같아서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위 뒤로 달려가 숨으며 카부라기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돌아나가 교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괴물 아래로 파고들어 창을 집어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때 쿠레나이는 나츠메 또한 자신의 팀처럼 인간임에도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츠메는 카부라기가 괴물에게서 파이프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입 위아래로 창을 꽂아 처치했고 쿠레나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후 괴물 한 마리가 갑자기 요새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몇몇이 막으려 했지만 그것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 실패했습니다. 쿠레나이의 팀이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공격해 넘어뜨린 후 쿠레나이가 뒤집어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전투 후 쿠레나이는 나츠메를 찾아가 칭찬했습니다. 쿠레나이가 어느 팀 소속인지 묻자 그녀는 아직 입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나츠메는 자신이 그저 벌레처럼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레나이는 나츠메가 전혀 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쿠레나이는 나츠메를 군에 받아들이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직후 쿠레나이는 갑자기 카부라기를 발견하고 달려가 카부라기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요새 전체가 전례 없는 대규모 이벤트를 위해 에베레스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괴물들의 소굴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레나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가올 전투는 혹독한 기후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보병만 출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알파급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나토는 카부라기를 찾아와 그가 공식적으로 군인 부서로 전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미나토는 카부라기가 충분히 속죄했으니 이제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나토는 카부라기에게 다가올 이벤트 임무에서 그들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부라기 같은 최상위 랭커조차도 그 알파 괴물을 처치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병사들이 괴물들에게 패배하고 요새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카부라기 같은 전설적인 영웅들이 화려하게 복귀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하급 병사들이 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쿠레나이도 팀 전체의 계획을 전달하고 나츠메를 새쌍둥이 자매인 매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쿠레나이는 세 사람에게 나츠메를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디는 나츠메가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동료와 협력할 줄 모르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민디가 나츠메와 악수하자 그녀의 팔이 갑자기 변형되어 민디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츠메가 그 팔을 제어하지 못하면 장난이 아니라 정말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츠메는 그 후 도시로 돌아와 페이를 다시 만났지만 페이는 이제 나츠메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나츠메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카부라기는 나츠메를 찾아와 내일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메는 괴물들의 소굴을 찾았으니 소굴 전체를 파괴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처음부터 소굴 같은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쉬웠다면 전쟁이 수백 년이나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메는 단호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츠메가 죽는 장면을 보았기에 나츠메의 전투 장비를 파괴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야만 그녀가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카부라기는 자신이 나츠메를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나츠메는 쿠레나이를 찾아가야 했고 쿠레나이는 나츠메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일의 임무는 자원하는 것이기에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나츠메처럼 싸움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싸우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숨막히는 요새 안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나츠메는 많이 고민한 끝에 카부라기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카부라기는 나츠메가 포기할 줄 알았지만 그녀가 몰래 길을 나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모두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 믿고 함께 전장으로 돌격했습니다. 가는 길에 나츠메의 팀이 그 알파급 괴물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츠메가 길에서 쿠레나이에게 인사하려 하자 민디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니니 전투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요. 한편 S급 병사들은 전장의 괴물들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알파와 맞서기 위해 먼저 간 팀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츠메의 팀 전원은 알파의 동굴에 도착했고 먼저 간 팀이 모두 여기서 전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알파 괴물과 마주쳤고 그것은 재빨리 팀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괴물은 달려들어 그들이 더 이상 날 수 없도록 장비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민디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두 동생에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메가 공격에 뛰어들자 괴물이 그녀 쪽으로 시체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였고 괴물은 나츠메의 뒤로 돌아가 공격했습니다. 민디가 갑자기 달려와 나츠메를 구했지만 대신 공격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보는데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의지이니 나츠메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팀 전체가 점점 밀리며 전멸 직전에 이르자 나츠메는 다시 한번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꼬리를 잡아 몸을 고정한 채 괴물의 등에 창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러나 꼬리로 창을 뽑아냈습니다. 회복했다. 일행은 이 알파 개체가 보통 가돌보다 지능이 높다는 걸 깨달았다. 놈이 창을 던진 곳은 나츠메 쪽이었고 카브라기가 도착했다. 나츠메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맞았다. 카브라기는 이어서 창 2개를 던져 가돌의 양팔에 박아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놈은 갑자기 연막을 뿌려 모두의 시야를 가렸다. 카브라기는 나츠메를 연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놈과 계속 싸우는 건 죽으러 가는 짓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츠메는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싶어 했다. 카브라기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한계를 잊고 있었기에 그도 다시 함께 싸우러 돌아갔다. 가돌은 적외선 시야를 가지고 있어 연막 속에서도 모두를 볼 수 있었다. 나츠메는 다른 사람들을 노리지 못하도록 가돌을 공격했다. 카브라기에게 놈을 맡기고 나츠메는 살아남은 팀원들을 모아 후퇴를 요청했다. 미나토는 카브라기가 그 가돌과 싸우지 않기를 바랐지만 카브라기는 저 인간들이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미나토는 카브라기가 스토리에 영향을 미쳐 전사로 돌아갈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한계를 깨기 시작했고 나츠메를 죽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츠메가 자신을 구원해줬기 때문이다. 카브라기는 가돌의 주의를 끌기 위해 놈의 앞에 창 몇 개를 던졌다. 그리고 다른 창을 집어놈의 입에 찔러 넣었다. 그는 놈이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입에 창을 하나 더 박아넣고 등 위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알파 개체는 제거되었고 산 위의 연막도 사라졌다. 쿠레나이가 군대를 이끌고 둥지 안으로 진입하려 할 때 갑자기 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미나토는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요새는 완전히 변형할 에너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피를 빨아들이기 위해 작살들을 발사해야 했다. 하지만 미나토는 흡수 속도가 가돌이 공격하기 전에 변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놈이 존을 전개하기 시작하자 미나토는 병사들에게 돌격하여 시간을 벌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카브라기는 이때 스토리를 바꾸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싸우기 위해 따라 날아올랐다. 나츠메도 따라 날아왔다. 그 사이 보스는 카브라기를 처벌하기 위해 찾기 시작했다. 카브라기는 가돌 앞으로 날아가 아무리 공격해도 놈에게 피해를 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돌은 갑자기 에너지를 모아 강력한 포탄을 발사했고 요새의 에너지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다. 완전한 변형이 불가능해지자 미나토는 가돌이 한 발 더 쏘기 전에 서둘러 변형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카브라기는 가돌의 약점이 드러난 것을 보고 지나가던 자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했다. 가돌은 이어서 다시 한번 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요새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카브라기가 그 약점을 공격해 놈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빗나가게 만들었다. 미나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포를 명령했다. 요새 전체가 가돌의 얼굴에 일격을 가해 완전히 소멸시켰다. 인류는 다시 한번 승리했고 다행히 민디도 제때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카브라기는 이후 미나토에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미나토 또한 카브라기가 스토리를 완전히 왜곡시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츠메에게 온 세상이 리셋되고 가돌무리가 다시 나타나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분명히 가돌의 둥지를 막 격파했기 때문이다. 오직 그 종족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카브라기는 갑자기 사라지며 파이프를 나츠메에게 맡겼다. 그때 상사가 카브라기를 찾아와 다시 한번 복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는 나츠메 같은 버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로 그 대답 때문에 카부라기는 활동이 정지되었다. 카부라기는 이후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다. 카부라기는 자신이 상사가 제시하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상사는 카부라기가 시스템을 교란하는 버그가 되기로 선택한 것에 놀라며 그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후회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보스가 어떤 정보를 받고 카부라기에 대한 판결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할 때까지 교도소로 보내져 교화될 것이었다. 그는 교도소에 던져졌고 그곳의 간수에게 저품질 옥시탄을 주입받았다. 그것을 흡수하자 그는 전부 토해내야만 했다. 카부라기와 다른 수감자들은 이후 수상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후 한 지하실로 끌려갔다. 이곳은 온통 가돌의 배설물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잘게 부수어 저 분쇄기에 던져 넣어야 했다. 그것은 배설물을 옥시탄으로 재활용하여 운영에 사용될 것이었다. 경고음이 울린 후 가돌의 배설물이 쏟아져 내리므로 깔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결국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 카부라기는 일하면서 나츠메를 떠올렸다. 한팔이 그를 도와주었고 그 모습은 그가 나츠메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이곳에서 미쳐버린 자들이 몇몇 있었고 카부라기는 빨리 이곳을 나가기 위해 신속히 교화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그는 적극적으로 일했다. 그날 밤 코지라는 약간 미친 녀석이 최근 카부라기가 꽤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아챘다. 코지는 여기서 5년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다. 카부라기는 그렇게 오래 일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코지는 그가 아무리 잘 교화되려 노력해도 절대 풀려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 후 한 사람이 씨에게 술을 좀 달라고 왔다. 씨는 발효된 가돌 배설물을 기반으로 만든 옥시탄수를 직접 만들었다. 당연히 카부라기는 그것을 거절했다. 다음날 카부라기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코지는 카부라기가 왜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너무 쉽게 포기하면 나츠메가 분명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부라기는 또한 나츠메가 지금쯤 리셋된 새로운 가돌 무리와 싸우느라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지는 최근 가돌이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부라기가 코지가 어떻게 하는지 묻자 코지는 이곳에도 외부 정보를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도소 위에는 연구시설이 있고 그 시설은 가돌무리를 다시 배양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들이 그 종족의 오락 목적에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말이다. 그 사이 나츠메는 쿠레나이와 재회했다. 둘 다 카부라기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그가 돌아와 함께 가돌을 소탕하기를 바랐다. 한편 카부라기는 CJ에게 외부 정보를 거래하는 무리에 대해 물었다. 가능하다면 카부라기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코지는 그 후 카부라기를 데려갔고 카부라기는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예전의 보라색 친구와 다른 동료들일 줄은 몰랐다. 그들은 카부라기가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보라색 친구는 동의하지 않고 카부라기에게 규칙을 따르라고 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말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둘은 이후 분쇄기에서 결투를 벌였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었다. 상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자가 승리한다. 삽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 둘은 교전을 시작했고 카부라기는 친구의 돌진 공격을 받았다.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보라색 친구는 빠르게 카부라기를 밀어붙였다. 그의 삽도 금방 날아가 버리자 카부라기는 보라색 친구의 머리를 잡기 위해 돌진했다. 카부라기는 친구의 머리에 있는 뿔을 뽑아 뇌에 찔러 넣겠다고 위협했다. 카부라기는 갑자기 등 뒤에 제트팩을 사용해 친구를 배설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카부라기는 이것이 싸움에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의 부하가 달려와 카부라기가 반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라색 친구는 삽을 부수며 이 대포도 싸움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친구는 카부라기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게임기 앞으로 데려갔다. 이곳의 여자는 카부라기가 예전 아바타를 다시 쓸 수 없어서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부라기는 이를 받아들이고 게임에 로그인했다. 카부라기는 캐릭터 생성 과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확인하러 밖으로 달려가 요새의 구멍을 통해 가돌이 인간 도시로 침입한 것을 발견했다. 쿠레나이와 병사들은 가돌의 진입을 막으려 출전했지만 몇 마리를 놓쳤고 놈들은 도시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피난해야 했지만 가돌이 공격해오자 카부라기가 구하러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나츠메도 나타난 사람들을 잠시 안전하게 도왔다. 카부라기는 나츠메와 제외했지만 말을 걸기도 전에 쿠레나이가 나츠메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싸웠다. 잠시 후 그들은 이번 공세의 가돌을 모두 처치했다. 하지만 인류 측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카부라기는 미나토에게 연락했지만 그의 계정은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카부라기는 미나토가 자주 가는 곳으로 갔죠. 미나토는 금방 그를 알아봤고 그 역시도 미나토 덕분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카부라기가 이번 일에 대해 묻자 미나토는 이것이 완전히 조작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너무 많이 번성했기에 이번 일은 가장 우수한 자들만 살아남도록 선별하는 과정이었죠. 미나토는 카부라기가 왜 그렇게까지 인류를 지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나토는 카부라기에게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이 카부라기를 계속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카부라기도 더 이상 미나토를 귀찮게 할 생각 없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미나토는 카부라기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카부라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편의 소녀는 카부라기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로그아웃하고 경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월권 행위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카부라기는 나츠메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카부라기는 편지의 한 구절을 지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나츠메와 쿠레나이 일행은 저 벽의 구멍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언제 가돌이 다시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의 문제는 도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요새 밖으로 나가 수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나츠메가 의견을 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것이었죠. 도시 전체가 힘을 합치면 단기간에 그 구멍을 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들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싸움만 좋아하는 머저리들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츠메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축장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에게 갔지만 그가 들어주지 않자 큰 소리로 외쳤죠. 그녀는 그가 벽을 수리할 인력을 빌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거절했죠. 페이가 다가와 나츠메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가돌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 벽을 수리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나츠메는 이대로 두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페이는 모두가 나츠메처럼 강한 건 아니어서 아무도 행동할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위험해지면 가이아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만 믿고 있었죠. 그리고 페이는 나츠메가 지금처럼 변하고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평화롭게 함께 놀고 싶었죠. 그 후 페이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츠메는 남는 수리 키트가 있으면 식당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린메이가 나츠메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방식이 꽤 시시하다고 생각했죠. 그 후 나츠메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나츠메는 약간의 물건만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쿠레나이와 다른 사람들도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나츠메에게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축장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나츠메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무기점 주인도 와서 나츠메에게 친구들에게 고마워하라고 조언했죠. 그들은 성벽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미나토는 인간들이
성벽을 수리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음 공격이 오기 전에 수리를 끝내지 못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카브라기는 나츠메를 찾아갔고 그녀는 즉시 경계하며 파이프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우유 마실 거냐고 물으며 예전에 카브라기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프는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겼고 지금의 카브라기는 이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둘은 벽 밖으로 나가 우유를 마셨습니다. 나츠메는 예전에 카브라기는 까다롭게 먹지도 않았고 삶의 즐거움 같은 것도 찾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살면서 즐거움을 찾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나츠메는 즐거움이 있어야 살 가치가 있다고 했죠. 카브라기는 나츠메의 그런 낙관적인 면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메는 강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약하다고 말했죠. 만약 희망을 잃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녀는 카브라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카브라기는 나츠메가 우는 것을 처음 봤고 미친 짓을 하기로 결심했죠. 돌아와서 카브라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색 친구인 도나텔로에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듣고 싶어 하자 카브라기는 이 세상의 가도를 전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하인 터키는 카브라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도나텔로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카브라기의 계획은 가돌 사육 공장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카브라기는 회사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으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부숴버려야 한다고요. 터키는 여전히 카브라기가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도나텔로는 계속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질이라는 소녀는 어떻게 가돌 사육 공장에 잠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갈 유일한 길은 이 배설물 통로뿐이고 위에는 경찰도 있는데 말이죠. 카브라기는 게임 아바타를 사용해서 위에서부터 침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은 공장 주변의 각 아바타에 내장된 칩에 반응하는 자기장이 있어서 아바타가 들어가면 즉시 로그아웃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칩이 없는 아바타라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바타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쯤 미나토가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칩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질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도나텔로와 터키는 미나토가 카브라기의 아바타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나토를 압박해 아바타의 위치를 알아내고 카브라기가 되찾도록 도울 거라고요. 질은 이 일이 해볼만 하다고 느껴 카브라기의 아바타 위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지는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돌아가려 했지만 도나텔로가 막아서 코지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질은 미나토에게 연락해 그가 규정을 위반한 아바타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토는 질에게 정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 직후 상사가 갑자기 찾아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며 미나토를 데려갔습니다. 한편 카브라기 일행은 일제히 카브라기의 몸을 되찾기 위해 게임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들은 고위 직원 전용 구역 앞에 도착했지만 질은 아무 문제 없이 모두를 들여보내 주었고 카브라기는 질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상사와 미나토 역시 아바타 보관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미나토가 무언가 불법적인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후 질은 그들을 모든 플레이어의 아바타를 보관하는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카브라기의 아바타를 가져와야 했는데 질이 그 아바타를 이곳으로 가져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터키와 코지는 안전한 곳에서 누가 오는지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나텔로와 카브라기는 질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아바타를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코지와 터키가 미나토와 상사가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 역시 카브라기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미나토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카브라기와 도나텔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표시해줬습니다. 그때 코지가 졸다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질렀고 상사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남겨 미나토를 감시하게 한 뒤 소리의 출처를 찾으러 갔습니다. 터키는 코지를 끌고 숨었지만 코지가 계속 소리를 내자 터키는 그의 목을 꺾어 강제로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사는 아바타가 담긴 상자 쪽으로 따라가 지켜봤고 카브라기와 도나텔로는 최대한 빨리 아바타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도나텔로가 뛰어들었지만 갑자기 다른 칸에 부딪혀 떨어지는 바람에 카브라기에게는 아바타가 발각되기 전 마지막 기회만 남았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뛰어내렸고 칸이 미나토에게 돌아왔을 때 상사는 그 안에 있던 민망한 장난감을 보고 이것이 미나토의 취향이라 생각해더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브라기 일행은 성공적으로 돌아와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로그아웃했죠. 그 상사의 이름이 후긴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터키는 설마 카브라기 혼자 공장에 들어가게 둘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이미 누구와 함께 갈지 알고 있었죠. 그는 나츠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상 사망 처리되었고 칩도 손상되어 자기장에 감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나츠메를 따라가다가 그녀와 쿠레나이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금방 카브라기를 알아보고 사과했죠. 그동안 도나텔로는 정군에게 공장에 맞서 봉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자지리 그들이 매일 분쇄기에 던지는 배설물이 바로 이 공장이 그동안 그들에게 주입해온 저품질 옥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폐기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봉기에 동의했습니다. 잇따라 투쟁이 벌어졌다. 그 후 TKI는 갑자기 코지를 따로 만나 무언가 계획을 꾸몄다. 한편 카브라기는 나츠미를 따로 만나 오랫동안 괴물들의 근원을 찾아다녔으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파괴하는 일에 말이죠.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위험한 곳이라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츠미는 기꺼이 도와줄까요? 그녀는 고민 끝에 카브라기에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르가 갑자기 카브라기를 해결할 일이 있다며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카브라기는 감옥에서 미나토와 재회했습니다. 미나토는 카브라기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훔쳐서 뭘 할 작정이냐고 물었고 그는 공장을 무너뜨리고 시스템 연결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보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카브라기는 사이보그도 인간처럼 자유롭게 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권리를 갖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토는 카브라기의 행동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보그들이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카브라기는 그들이 규칙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나토는 시스템 자체가 가돌의 규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나토는 카브라기를 시스템의 버그로 완전히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그를 구하기 위해 시스템에 맞선 미나토의 행동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나토는 그저 예전처럼 카브라기와 함께 싸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카브라기와 도나텔로를 말이죠. 그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시스템에 고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나텔로는 이게 그의 취미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터키 또한 이 일이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 일에 휘말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터키는 이 사건 이후 코지가 영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나츠미와 카브라기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파이프가 굶지 않도록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에 없는 동안 말이죠. 쿠레나이도 이때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카브라기를 만나 그가 나츠미와 하려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브라기는 많은 것을 밝힐 수 없었지만 바로 이 신비로운 모습이 쿠레나이가 카브라기에게서 좋아하는 점이었습니다. 카브라기 또한 그녀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쿠레나이는 더욱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한편 카브라기와 나츠미는 차를 몰아 전장을 통과했습니다. 지른그룹 전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브라기와 나츠미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의한 두 사람이었기에 공장 전체를 멈출 스위치를 찾아야 했고 동시에 발전기를 파괴하여 괴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터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 역시 버튼 하나로 그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브라기는 나츠미가 진실의 일부를 마주하게 될 것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과연 카브라기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카브라기는 이때 나츠미를 방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나츠미가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길 바랐지만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방벽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그녀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질은 도나텔로도 재미로 전투에 나선 이유를 몰랐는데 그는 이것이 아마도 괴물과 싸울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실컷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터키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뇨 더미에 폭탄을 던지게 했습니다. 분뇨 더미에 불이 붙어 밖으로 연기가 퍼졌습니다. 경비들은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환기 시스템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가 물에 스며들어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깨끗한 물에 사는 데 익숙했던 괴물들은 오염된 물을 만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의 연구원들은 괴물들이 더 이상 존을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오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카부라기와 나츠미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숨겨진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나츠미는 꽤 압도되었지만 침착하게 카부라기를 따랐습니다. 공장 전체가 괴물의 존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곳의 직원들은 여전히 무중력 환경에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카부라기와 나츠미는 후긴도 이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기는 여기서 카부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고 나츠미가 카부라기가 처리하지 않은 버그라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한편 질은 반란군을 처리하기 위해 고위 경찰들이 이곳에 파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은 그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기에 분명 이 대열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지는 분명 모두를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제거되고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코지가 시스템의 질서를 지키는 올바른 일을 했으니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질은 그 후 터키와 코지가 두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고 도나텔로를 게임에서 강제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코지는 경찰에게 협박당해 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했습니다. 한편 질은 도나텔로에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보스는 그가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한편 카부라기는 나츠미에게 후긴을 인간으로 보지 말고 가진 모든 것으로 공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후긴이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는 바람에 카부라기는 나츠미를 다른 구석으로 숨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후 후긴에게 땅으로 끌려가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후긴은 그 후 그녀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나츠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한 나츠미는 환영이었습니다. 질이 후긴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환각을 보게 만든 것이었죠. 후기는 그 후 더 많은 카부라기를 보게 되자 까마귀를 시켜 역해킹을 했습니다. 그가 환영을 처리하는 동안 말이죠. 카부라기의 환영들은 점차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코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해서 멈춰섰고 경찰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나텔로가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나텔로는 그 후 나타나 터키에게 따졌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터키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늘 그랬다면서 오합지졸들과 함께하는 대신 회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텔로는 그 후 경찰들과 싸우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터키는 도나텔로가 그렇게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후 떠나다가 코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코지를 매정하게 버리며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 때 도나텔로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는 꼬리를 이용해 도나텔로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를 분쇄기 아래로 똑바로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코지는 자신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깨달았지만 곧 활동이 정지될지라도 카부라기가 말했던 것처럼 한계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코지는 그 후 분쇄기로 가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옥시안 튜브를 꺼냈습니다. 코지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사하고 불타는 분뇨 덩어리를 입에 삼켰습니다. 일으킨 폭발은 분뇨 처리장을 불길에 휩싸이게 했고 위쪽의 공장도 그 폭발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물이 점차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마침내 한 실패자가 적절한 순간에 빛을 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때 카부라기는 후긴에게 붙잡혔고 그는 카부라기의 이 아바타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미가 카부라기에게 벽을 공격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부라기는 그 후 후긴을 물에 잠기게 하고
탈출했습니다. 질도 기진맥진했고 카브라기와 나츠미는 그 후 재빨리 원자로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카브라기는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나츠미와 함께 레버를 눌렀습니다. 그 후 모든 괴물들이 갑자기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쿠레나이는 나츠미와 카브라기가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었고 미나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츠미는 이제서야 카브라기에게 질문을 했고 그는 그녀가 목격한 모든 것, 즉 괴물들부터 자신과 같은 사람들까지 모두 인공적인 산물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카브라기는 그들이 힘들게 싸웠던 괴물들은 자신과 같은 사이보그들이 마치 게임처럼 싸우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츠미는 그 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카브라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게임을 하던 게이머들은 괴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모두 이게 무슨 게임 버그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 측에서도 이것이 버그라고 공지하며 게임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동안 공장에 남아있던 연구원들은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빨간머리 남자는 실험체에게 한 번 물렸는데 그가 그것을 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실험체를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엘리베이터 전체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장과 다른 모든 곳에 있던 모든 괴물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들은 기뻐했지만 다른 쪽은 지루해했습니다. 미나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카브라기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카브라기는 이때 나츠미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녀도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브라기는 나츠미에게 금기사항이므로 인류에게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제거될 것이라고 말이죠. 나츠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나츠미는 카브라기가 오래전부터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동안 자신에게 숨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츠미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처음부터 바뀔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것이 전부 무의미해졌어. 그녀는 카브라기를 믿었던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요새로 돌아왔을 때 카브라기는 집으로 돌아가 파이퍼도 사라진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 나츠미에게 남길 편지를 마저 쓰기로 결심했지. 그때 나츠미는 괴물이 사라져서 모두가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 사라졌거든. 사람들은 이제 요새 밖으로 돌아가 살 계획이었어. 쿠레나이가 나츠미를 다시 만났지만 나츠미는 괴물이 사라진 게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달려가 버렸어. 그때 카브라기는 갑자기 제이에게 불려갔지. 그녀는 경찰이 또 다른 제거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며 카브라기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 한편 후긴도 나츠미를 찾아다니다가 검색이 안 되는 걸 보고 그녀가 버그라는 걸 깨달았지. 그놈은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 다른 계획을 세웠지. 한편 사라지기 전에 괴물에게 찔렸던 연구원은 갑자기 다른 괴물을 낳았어. 뱃속에서 말이야. 그 괴물은 다른 두 몸에 유충을 주입해 더 많은 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그때 나츠미는 쿠레나이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지금까지 거짓된 것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굳이 바뀌려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페이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쿠레나이는 변화가 같이 있었는지는 그걸 경험한 나츠미 본인이 느끼기에 달렸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처럼 말이야. 한편 카브라기는 제이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카브라기 일행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 경찰이 또 출동했지만 도나텔로의 함정에 빠졌거든. 놈들이 문을 부수자마자 바닥이 꺼져서 그대로 아래에 있는 똥더미 위로 떨어졌지. 신호가 떨어지자 똥이 쏟아져 나와 경찰들을 덮쳤어. 그 후 카브라기 일행은 바로 차를 타고 분뇨 공장을 빠져나갔지. 그동안 나츠미는 카브라기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변한 건 카브라기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때 카브라기 일행은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멈춰섰어.
도나텔로가 카브라기에게 술을 주며 마시라고 했지. 코이가 남긴 마지막 2잔이라면서 그동안 살아남은 괴물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죽은 자들의 아바타를 주워 먹어치우며 성장하고 있었어. 제이는 이제부터 뭘 할 건지 궁금해했지. 카브라기는 공장이 몇 년 후에 다시 가동될 테니 그동안 시스템에 맞설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어. 제이는 그가 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거라며 더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시스템의 버그로 간주되어 쫓기는 신세가 됐지. 나츠미도 포함해서 말이야. 카브라기는 나츠미에게 경고하러 로그인하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로그인할 수 없어서 빨리 은신처로 가야 했어. 그때 나츠미는 카브라기에게서 편지를 받았지. 편지에서 카브라기는 그녀를 속인 것을 사과하고 진실을 알려준 것도 후회한다고 했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삶에 완전히 지쳐 죽으려고 했었대.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변하기로 결심했고 다시 한번 세상의 규칙을 어겼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예전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나츠미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잘 살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 그때 카브라기 일행은 새로운 은신처에 도착했고 제이는 카브라기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어. 그때 나츠미는 카브라기를 찾으러 집에 달려갔다가 우연히 집 안에 있는 그와 마주쳤지. 그녀는 카브라기가 또 멀리 떠나려고 조용히 도망치기 위해 유서를 쓴 걸 알았어. 새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지 않을 거라고 했지. 카브라기가 자신을 속였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고 느꼈어. 만약 카브라기가 또다시 세상의 법칙에 맞서고 싶다면 그녀가 돕겠다고 했지. 하지만 갑자기 훅인이 나타나 카브라기의 이 아바타를 파괴해버렸어. 그 후 그는 다시 로그인할 수 없게 되어 나츠미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남은 괴물이 나타났는데 거대한 크기로 성장해 있었어. 미나토와 시스템은 재빨리 그 괴물을 발견했고 어떻게 이 괴물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지 못했지. 이 괴물은 시스템 소속이 아니었고 제어 칩도 없는 것 같았어. 후기는 또 버그가 나타난 걸 보고 까마귀를 먼저 보낸 뒤 자신은 나츠미를 처리하기로 했어. 그녀는 물건을 던져 반격하려 했지만 후긴에게 바로 목을 잡혔지. 하지만 카브라기가 캐릭터를 바꿔 후긴을 창으로 꿰뚫었어. 그 후 그는 나츠미를 깨웠고 그녀는 후긴을 보고 놀라서 카브라기를 한 대 쳤지. 그 후 그녀는 후긴이 쓰러진 걸 봤고 카브라기는 한쪽에 쓰러져 있었어. 하지만 진짜 카브라기는 뒤에 있었고 그 몸은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알려줬지. 어쨌든 다시 한번 그를 도울 준비가 됐냐고 물었지. 카브라기는 제이에게서 그 괴물도 버그라는 말을 들었어. 괴물들도 멸망이 다가오는 걸 보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겠지. 그리고 역시 시스템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녀석이었지. 나츠미는 파이퍼에게 괴물 무리와 함께 사라지게 한 것을 사과했어. 한편 미나토 쪽에서는 시스템이 그 괴물을 오메가라고 불렀고 그들은 재빨리 대포를 전개해서 오메가에게 한 방 날렸어. 옥손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가진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오메가에게 공격을 날렸음에도 놈은 팔을 붙잡았어. 그리고는 팔을 부숴서 안에 있는 엔진을 꺼내 던져버렸어. 요새 전체가 뒤로 밀려나며 손상되었지. 더는 후퇴할 수 없었어. 그리고 오메가는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 하지만 오메가를 파괴할 특수대포를 쓸 수 있었기에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지. 시간을 벌어야 했어. 우주에 있는 보남은 이제 대포를 쏠 준비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오메가도 갑자기 함선을 향해 반격했어. 우주선을 향해 말이야. 모두가 오메가에게 진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놈은 보남의 포탄을 뚫고 보남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어. 그때 후기는 결정을 내렸지. 그는 모든 직원에게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어. 후기는 미나토에게 요새와 오메가 둘 다 함께 파괴될 것이며 이걸로 게임은 끝이라고 통보했어. 모든 기어는 로그아웃하고 보남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지. 그 후 미나토는 카브라기에게 전화해서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알렸어. 통신 시스템이 다시 연결되어 알도 대화에 끼어들었지. 제이에게는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
요새에 로그인해서 그걸 캐릭터처럼 사용하는 거였지. 어쨌든 그녀도 한때는 요새 개발을 책임지는 멤버였으니까 요새의 코어 시스템에 정신을 연결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해결책만 제시했을 뿐 직접 하지는 않겠다고 했어. 카부라기가 그 일을 맡기로 했지. 일단 요새의 코어에 로그인하면 그는 요새를 회사에 관리해서 분리시킬 수 있었어. 요새가 이제 고철덩어리라 해도 그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지. 카부라기는 미나토에게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고 했어. 그때 나츠미도 수많은 작은 오메가들이 그 거대한 몸에서 기어나오는 걸 발견했어. 카부라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제이에게 실행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를 도와달라고. 그 후 나츠미는 전투에 나가야 했고 카부라기는 나츠미에게 자신은 할 일이 있다고 했어. 그는 제이에게 돌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 한편 나츠미는 쿠레나이 부대와 함께 전투에 나섰지. 쿠레나이는 낙담하고 있었어. 축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싸워야 했거든. 전투 중에 그녀는 전에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토하기까지 했지. 나츠미가 와서 쿠레나이에게 카부라기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카부라기는 제이에게 수정을 받고 있었어. 그는 제이가 다른 사람을 장기말로 여기면서도 그들을 걱정하기도 하는지 어떤 인격인지 궁금해했지. 제이는 자신은 버그라서 예측할 수 없다고만 했어. 제이는 그 후 카부라기의 수정을 마치고 재부팅하면 카부라기가 요새와 연결될 거라고 했지. 한편 쿠레나이는 정군에게 괴물들이 요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어. 도나텔로도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투에 나섰지. 그 후 카부라기는 차를 몰고 나츠미를 지나갔고 그녀는 그가 카부라기인 줄 전혀 몰랐어. 그는 이제 요새의 코어실로 향했지. 그가 뛰어들자 미나토와 다시 마주쳤어. 미나토는 카부라기가 뭘 하든 소용없을 거라며 그를 막으려 했지. 하지만 카부라기는 이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며 자신이 속죄해야 할 잘못이라고 했어. 하지만 미나토는 이제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어. 한편 나츠미는 제이의 일행을 발견했지. 그녀는 나츠미에게 기어에 대한 진실과 이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알려줬어. 나츠미는 그들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고 카부라기의 동료이니 자신의 친구도 될 거라고 했지. 그녀의 친구가 카부라기는 미나토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해시키고 자신을 코어에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어. 만약 미나토가 자신과 싸우고 싶다면 이게 지금 그들의 가장 큰 싸움이 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미나토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했지. 지휘실로 돌아가 카부라기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새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미나토는 전체를 가동할 수는 없었지. 요새 승무원들은 미나토에게 떠나달라고 했지만 미나토가 남기로 하자 그들도 따르기로 했다. 미나토와 이 전투를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리오는 나츠미에게 카부라기가 저 요새와 연결되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요새 전체가 만신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츠미는 요새의 새 무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리오는 문득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미나토에게 연락해 요새의 새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미나토도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지해 파편의 오한을 주입하여 요새의 무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요새의 파편의 말이다. 함선에 있던 기어들은 마지막 임무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 로그인하러 달려갔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가돌과 인간들은 함께 요새의 무기를 복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도나텔로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 오메가와 1대1로 싸울 무기를 찾으러 간 것이다. 그 지루한 임무 대신 말이다. 리오는 수집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놀랐고 동시에 나츠미는 궁금해했다. 카부라기가 왜 아직 요새를 기동하지 않는지 말이다. 질은 그 일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아무도 요새 전체와 연결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오메가가 깨어났고 나츠미는 차를 세우고 요새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카부라기를 찾기 위해서였다. 한편 카부라기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나머지 절반인 문인을 만났다. 문인과 후기는 시스템이 사이보그를 조종하기 위해 만든 두 개의 인형이었다. 문인은 카부라기에게 왜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는지 물었다. 그럼 무모한 싸움을 하냐고 물었지만 카부라기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요새의 제어권을 빼앗으려 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카부라기는 문인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변화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나츠미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카부라기는 시스템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할 뿐이라고. 그래서 카부라기는 시스템에게 가만히 지켜보라고 했다.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이다. 그 후 카부라기는 제어권을 얻어 미나토와 다시 만났다. 미나토는 카부라기에게 파편들의 위치를 알려줬고 그는 작사를 쏘아 오메가의 피를 빨아들여 강제로 제트를 전개시켰다. 제트가 전개되자 그들은 파편들을 요새로 가져오기만 하면 됐다. 요새는 케이블을 펼쳐 파편들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메가가 발포 준비를 시작했다. 제때 포를 전개해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아쉬워하던 그때 갑자기 도나텔로라는 영웅이 나타났다. 그는 무기를 들고 오메가의 입으로 곧장 돌진했고 그 공격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요새는 무사했다. 질의 일행은 도나텔로가 장렬히 희생한 줄 알았지만 그의 몸은 그대로 남아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깨졌다. 도나텔로 덕분에 오메가는 다시 회복을 위해 멈춰야 했다. 대포는 뾰족한 형태로 복구되었고 카부라기와 미나토는 나츠미가 여전히 마지막 파편을 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쿠레나이와 모두가 나츠미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카부라기는 케이블로 모두를 마지막 파편과 함께 요새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후 대포가 발사되었지만 오메가는 뚫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를 붙잡았다. 오한이 다 떨어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츠미에 대한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카부라기는 그것을 원동력 삼아 자신의 한계를 깨기로 결심했다. 자신과 요새의 한계를 넘어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오메가를 끝장냈다. 오메가는 파괴되었지만 그 직후 요새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카부라기는 누워서 요새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다. 나츠미와 모두가 잔해를 뒤진 끝에 그들은 카부라기에 남은 것을 찾아냈다. 나츠미는 울고 싶었지만 카부라기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미소를 짓기로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미나토와 질은 시스템의 고위 관리자가 되었다. 어느 날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던 질과 미나토는 질이 카부라기를 수정할 때 복사해둔 백업 데이터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것으로 카부라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요새는 붕괴된 후 인간들이 그 위에 도시를 세웠다. 이곳은 다양한 구역으로 이루어진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가 되었다. 농사를 짓는 농장 구역도 있고 코어 구역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무중력 구역이 되었다. 싸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투기장 구역도 있었다. 또한 축산무대를 위한 괴물 사육 구역도 있었고 빠질 수 없는 주거 구역도 재건되었다. 이전에 인간들이 살던 도시를 본떠서 말이다. 한편 나츠미는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야영 시스템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팔도 만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츠미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